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셨어요. 손흥민이 해결해줍니다. 저를 뭐 많이 신경 안 쓴다, 뭐 어떻게 막는지 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뭐 저도 축구 상대는 손흥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손흥민은 득점이란 행동으로 보여줬으며 조용하란 제스처를 이어갔습니다. 10대, 20대, 30대 손흥민의 인터뷰 스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한 가지 그대로인 포인트는 절대적인 승부욕입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상대팀에게 존중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가진 중국의 선수 입장에선 사실 손흥민이 무섭다는 인터뷰보단 손흥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이 그들의 젊은 선수들이 가질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감독 또한 손흥민 한 명이 아닌 한국팀 전체를 경계한다는 경기 전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It's not only him. You have to guard all of them.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든 손흥민은 자신을 향한 모든 물음에 승부욕을 느껴왔고 이번에도 결국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10대 함부르크 시절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손흥민이 현역 생활을 통틀어 가장 화를 냈던 상황의 시발점은 함부르크 동료가 말했던 공을 골대로 차 넣어라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23년 현재 양발 슈팅의 정확도로는 세계 정점을 다투는 손흥민에게 공은 골대로 차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이유로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슈팅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추갈못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은 원래 강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내용들의 활용점점에 가까운 중국과의 경기는 왜 전통의 대표팀이 지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된 신호탄일까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내어준 2개의 헤딩 실점이 왜 치욕스러운 결과일까요? 지난 영상에도 소개했지만 중국이 소림 축구로 오래도록 비난받은 이유는 그냥 거친 축구 때문이 아니라 파울의 색깔 때문이었습니다. 어깨 싸움, 교묘한 파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들 경기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파울 빈도가 높았고 일부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안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우렁찬 멘트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림축구 나옵니다. 소림축구 나왔습니다. 소림축구가 나왔습니다. 한준희 의원의 외마디 멘트와 함께 심판은 PK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의 파울이 장렬되었습니다. 부상을 경계하는 대표팀 입장에서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이유는 이른 PK 선언은 남은 시간 중국 선수들 모두에게 파울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줄 수 있고 이른 선취골은 대표팀이 2선에서 무리한 공격보단 편안하게 3선으로 볼을 돌릴 여유를 동시에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득점 이후 펼쳐진 풍경은 제 평생 본 한중전을 통틀어 가장 이색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오하이동 시절의 중국은 언제나 한국에게 패배했지만 득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번엔 이기자는 의지가 있었고 한국에게 극단적인 수비를 펼칠 바에는 장렬하게 대패하자는 기운이 전해진 순간도 아마 다이너스티컵인지 아시안컵인지에서 있었습니다. 한참 언론에서 공안증이 언젠가는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중국 축구 입장에서는 나름의 주문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은 실점 이후에도 파이브백을 고집했고 우리가 3선에서 볼을 돌리는 순간에 별다른 압박조차 없었습니다. 후반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 미들진을 강화하고 몇 번의 역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7대3으로 한국이 점유를 압도하는 와중에도 수비 라인은 손흥민, 이강인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즉,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따라잡겠다는 의지보다 대량 실점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더 뚜렷했습니다. 흔히 축구 강국의 발전 속도보다 약팀의 성장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경쾌합니다. 이는 경제에서 선진국의 성장률보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한국과 중국 축구의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초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무승부를 노리는 경기와 대패를 면하기 위한 경기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180도 다른 양상이고 과거의 아시아권 팀들은 한국에게 패배하더라도 적어도 경기의 일부 시간은 수비 라인 조정을 통한 전면전을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1994년 네팔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11대0 승리를 거뒀고 황선홍은 8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얀코비치 감독은 경기 시작 전 한국을 향해 월드클래스 팀이란 발언을 했고 경기 내용 또한 전형적인 약팀이 세계적인 팀을 상대할 때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상대하는 한국팀은 30년 전엔 존재하지 않던 대표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 축구의 힘은 양측면을 허무는 스피드에서 비롯되었고 아시아권에서 위협적인 9번 스트라이커의 공중볼을 포함한 마무리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축구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왔습니다. 황선홍, 김도훈, 최용수 같은 공통적인 성향을 가진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은 꼭 존재했습니다. 어제 한국 축구에서 9번 조규성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플레이 메이킹을 시도했던 손흥민, 이강인이었습니다. 또한 대표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측면의 파괴자는 황희찬의 이름으로 건재했습니다. 중국 축구는 오랜 세월 모든 지표가 멈춰있지만 딱 하나 성장한 것이 높이를 동반한 피지컬과 파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딩으로만 이실점하며 스피드를 잃은 대신 선택한 공중 싸움마저도 한국에게 격침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육해공 전체에서 파괴되었으며 후각인 측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구의 완성은 조직력입니다. 하지만 약팀들이 조직력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개인 플레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는 팀은 당연히 축구의 다른 면을 통해 승리를 거두고자 합니다. 한국 축구가 오랜 세월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이유 중 하나 또한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 함께 대표팀에 있던 비현실적인 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는 실력 차이를 인정하고 끈끈한 조직력과 투혼이란 단어에 혼을 담아 피가 나도 붕대를 감고 쥐가 나도 육탄 방어하는 축구로 월드컵에 참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팀들은 개개인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 선수들의 조합으로 이룬 조직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2023년 비로소 한국 대표팀은 과거에는 없던 개개인의 능력이 경기 전반에 깔린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등장 이후 빌드업 축구라는 단어가 모든 언론을 뒤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축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감독 한 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팀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선수는 더 설명할 부분도 없고 대표팀에서 가끔은 저평가받는 황인범도 맨시티를 상대로 챔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정우영은 슈투트가르트에서 땡넘버 10번을 받았습니다. 과거라면 그는 소속팀만으로도 대표팀 주전이 확실한 분데스리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후반 마지막에야 경기에 등장하는 것은 한국 공격진의 선수층이 과거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손흥민은 함부르크 데뷔와 동시에 대표팀에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을 만큼 우리에게 해외파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스토크시티의 배준호와 브렌트포드의 김지수는 대표팀 벤치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어느 소속팀에 있더라도 클럽의 확실한 주전으로 활약하지 않는 이상 승선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멤버 구성다운 힘의 차이를 선보였습니다. 왼쪽 풀백 이기재가 불어냈던 아쉬움 하나를 빼면 최전방에서 최후방까지 모든 선수들이 볼간수가 가능했고 수비한 두 명의 압박은 쉽게 벗겨냈습니다. 1차 빌드업 순간에는 센터백 김민재가 마치 과거 한국의 미드필더로 보일 만큼 안정적인 볼운반과 패스가 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전방의 이강인,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이 온더볼에서 상대 수비진을 그저 유린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의 팀으로 묻기에 이제 미안할 정도로 3대0의 스코어보다 압도적인 개개인의 능력이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육탄 방어를 펼치던 투혼의 대표팀에 감동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계적인 팀들이 하는 축구는 할 수 없다는 나름의 울분도 느껴왔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우리가 과거에 봐온 대표팀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팀이 되었고 이제는 순수하게 축구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 봐온 한국팀이 가장 강했던 월드컵은 2022년의 우루과이전이었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투혼이 아니라 기술로 발베르데, 벤탄쿠르가 버틴 우루과이와 중원 싸움을 펼쳤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국은 약팀을 상대로도 과거 우리가 봐온 프랑스나 스페인 대표팀이 지역 예선을 격파했던 장면과 유사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두 줄 수비의 측면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하는 축구가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중앙을 공략했고 가끔은 여전히 측면을 붕괴시켰으며 골키퍼에서 최전방에 공이 연결되는 과정은 의미 없는 롱패스가 아니라 숏패스가 빼곡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은 끊임없이 스위칭하며 상대가 에이스를 집중 수비하는 전술을 쓸 수 없게 만들었고 한 명에 두 명의 수비가 붙으면 공간이 열린 다른 한 명에게 볼이 전달되며 여러 명이 에이스급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이 함께 뛰는 축구는 결국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이 함께 뛰는 대표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축구로 어떤 경기에선 오히려 과거의 한국 축구보다 더 고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중원이 탄탄할 때 힘 대 힘으로 붙었다가 처절하게 깨지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투혼으로만 축구를 할 순 없습니다.
축구가 세계적인 스포츠가 된 이유는 브라질의 공격, 스페인의 패스, 네덜란드의 하모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축구로 거두는 패배는 분명 아름다운 축구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이변이 아닌 한국 대표팀이 당연한 듯 강팀의 하나로 불리는 날을 기원합니다. 한국 축구 100년의 역사에서 80에서 90년가량을 흡사한 축구로 발전해왔다면 2020년대 한국 축구는 새로운 챕터에 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